음. 알베르 까미 이방인 이 두 번째 시작이고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음, 소설은 긴 소설은 아니어서 이렇게 읽는데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고 2주간에 걸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보입니다. 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 이방인이고 알베르 까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그의 대표작이니까 우리가 고전의 반열에 오른 대단한 작품인 것은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어쨌든 이 소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했든 못했든 간에 어, 이 대단한 위대한 작품 하나를 우리가 같이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읽고서 그 의미가 무슨 어, 흥부박에서 뭐가 터져 나오듯이 이렇게 똑 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곱씹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아, 내가 미루소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미루소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 틀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선생님이 사실은, 이 셀린디온의 개막식의 에펠탑의 정 가운데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사실 너무 감동적이었어, 선생님은. 그래서, 어, 이 에디트 피아프의 프랑스식 이 가곡을 샹송이라고 하는데, 이 샹송 원곡도 아마 이번 일주일 동안 파리 올림픽 개막한 이후에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퀘벡 사람이어서 퀘벡은 이 불어권이거든. 그래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권의 최고의 디바, 최고의 여자 가수인 셀린 디온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근육이 굳어오는 병을 극복해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멋있었어. 사람들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뭐 신성을 모독했느니 뭐 별의별 악담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취향에는 아 역시 프랑스다. 문화와 예술의 강국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 정점을 찍은 게 에펠탑에서 셀린디온이 사나이 찬가를 부르는 장면인데 혹시 못 본 친구가 있다면 유튜브에 셀린디온 사나이 찬가가 여러 버전으로 올라와 있어 그 개막식에 그래서 어,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우 정신우 군 신우야 네. 어 신우는 이거 봤냐? 셀린디온 그 사나이상가 공연하는 거? 아이고, 못 봤습니다. 못 봤어? 저 꼭 그거, 볼 수 있다고. 네. 정신우의 취향일 것 같은데. 제 취향이요? 어,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좋잖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원래부터도 이 노래는 그 엄청 유명한, 그 들으면 아, 이 무슨 노래인지 알 정도로 엄청 유명한 작품, 이렇게 노래고 CF나 영화의 배경이나 뭐 드라마나 이럴 때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야. 사랑이 찬가라는 노래가. 근데, 음, 이 노래를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에 축하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프랑스의 어, 이 문화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물론 알베르 까미는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
아프리카 알제리의 사람이고 알제리 태생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버지는 프랑스 계고 어머니는 저기 스페인 계인데 프랑스 독일이 프랑스를 그 쳐들어와서 나치가 그 괴뢰 정권을 세우고 비시 정권을 세우고 할 때 레지스탕스로 활약을 할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그 지키고자 하는 것 이 대단한 이 사르트르라든지 이방인을 쓴 알베르 까미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프랑스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번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아 그래 지킬 만한 나라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켜야지 나치가 파괴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 그래서 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가사는 이런 거야. 이 부분인데 불어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여기 어, 당신이 나한테 부탁한다면 나는 달을 따올 거고 재산도 훔칠 거고 당신이 나를 부탁한다면 나는 나라를 버릴 거래. 매국노가 될 거래. 그리고 친구들도 다 버릴 거래. 음, 조국을 사랑만 있으면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조국을 배신하겠대. 이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이 이방인하고 뭔가 좀 닿는 느낌들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잠깐 소개를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긴 영상은 아니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서평 블로그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면 어, 선생님이 이름이 이전구잖아. 음, 옛날에 정혜영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함께 활동하던 어, 그 소모임 이니셜이 PPP야. 그래서 PPP 이전구 블로그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어, 책을 읽고 남긴 요 정도 분량식으로 계속 서평을 좀 남기고 있는데 어,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 수민국어학원 이정구 선생님은 무슨 책을 좋아하시나 궁금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참고를 하면 그중에 선생님 서평도 보면서 이런 서평들 이런 건 좀 재밌겠다 싶은 것들은 도서관에 찾아서 읽든지 사서 읽든지 해도 괜찮은 책들이 있을 거야. 어, 선생님은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 초에 쓴 글 같은데요. 이렇게 가장 인상 깊은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감상을 쓰는데 이 장면은 2부에 이 사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메르소한테 가서 당신 그 종교적으로 사죄하고 하나님 나라 가라 천국 가라 기도해 주겠다 이런 대목이지. 그러자 사제는 내 어깨에 손을 얹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다만 당신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제 입장에서는 회개도 안 하고 죄도 시인하지 않는 이 사형수 총을 4발, 5발이나 쐈는데, 그치? 그 순간 나도 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폭발했어. 나는 목이 터져라 절규하면서 그에게 욕을 퍼붓었어. 어, 나는 그에게 기도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법복 깃을 끌어주고 멱살을 막 잡은 거야.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격양된 상태로 쏟아냈다. 아, 여기서도 분노는 알겠어. 그런데 기쁨은 뭘까? 당신은 그처럼 확실한 참 표정을 하고 있어. 그렇지? 하지만 당신이 확증하는 것들 중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라도 갖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당신에겐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조차 확실치 않을 거야. 마치 시체처럼 살고 있으니 말이야.
반면 이 나는, 메르소 나는 마치 두 손이 텅텅 빈 사람 같아 보이겠지. 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확신하고 모든 것에 대한 확신해. 당신보다 더. 나는 내 삶과 이제 곧 닥칠 죽음에 대해 확신해. 그래, 나한텐 그것밖에 없군.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진실을 꽉 움켜쥐고 있어. 그 진실이 나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방인의 전체 주제를 좀 관통하는 메르소의 이 연극적인 독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메르소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느껴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정당방위로 처리될 수 있는 이방인, 아랍인에 대한 총격인데 저쪽에서 칼을 먼저 들었고 그런데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메르소 편을 들지 않는 거지. 왜? 메르소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우리한테 예상되는 그리고 예측되는 삶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타자로서 우리와 규칙을 달리하는 어떤 한 사람, 완전히 이상한 사람 하나로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얘는 우리랑 다르니까. 이런 감상을 해봤는데요. 아랍인을 향해 쏜 첫 번째 총알과 나머지 네 발의 총알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생각한다. 선생님이 그 네 발 쏘는 게 여기서 나왔구나. 다섯 발이 맞네.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쏜 총알은 어떤 정당방위의 총알일 수 있는데 도대체 마지막까지도 잘 모르겠는 게 이 마지막 네 발의 총알은 굳이 쏘지 않아도 됐었고 무력화됐는데 어, 왜 이랬을까? 메르소는 그 네 발의 총성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방인으로 죽은 것이다. 작품의 제목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아랍인이기 때문에 서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달라서 적개심을 갖고 그래서 햇빛이 비쳐가지고 총을 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의 메르소는 이 프랑스나 알제리 사람들의 상식에서 어긋난 이방인이어서 마찬가지로 메르소가 이방인인 아랍인인한테 총을 쏴서 죽였듯이 이방인 취급하면서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메르소는 제 이상한 애야.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총 쏴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으로 죽은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었어. 인간이 다른 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희생자가 반드시 이방인이어야 한다. 우리 편은 죽이기 힘들지. 나의 편이니까 죽이는 거지. 메르소에게 아랍인이 이방인이듯이 예심 판사와 검사와 배심원들에게 메르소는 마땅히 이방인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형을 언도하고 죽일 수 있지. 말이 통하지 않는 자신과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자만 죽일 수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어, 불경의 부처님 말씀에 보면 어, 천국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곳이래. 이심 전심이라고 하지. 부처님이 아름다운 연꽃을 쥐고 웃으시니까 수제자인 마하가섭이 같이 웃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감정이 하나가 된 지우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로 소통하는 곳. 지옥은 변주지. 말로 해도 소통이 안 되면 지옥이지. 음.
굉장히 공감하는 우화여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땐 미로수는 유죄야. 정직이라는 소아병적인 아집으로 제 삶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선생님의 감상입니다. 다른 감상들이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면 우리가 서로 못 믿으면 사회적 관계 형성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면서 그것을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을 다 표출하고 메르스처럼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그걸 정직하다고 잘 안 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미성숙하다고 하지. 야, 너 애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너무 슬퍼서 막 울어. 그러면 아, 선생님 어른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메르소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 순수하고 정직한 건 맞지만 좀 너무 애기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사실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이 당하는 거지. 메르소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정직한 말도 그것이 말이라면 다른 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제 연후에 정직한 말이 된다. 햇빛에 눈이 찔려서 방아쇠를 당겼다는 말이 법정이라는 상황 맥락 속에서 어찌 들릴지 몰랐다면 그것은 분별 없음의 죄이다. 나는 메르소에게 거짓으로라도 살아남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어, 우리의 삶 혹은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선생님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던졌거든. 지금 위쪽에 이 항변들은 죽음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독배를 앞에 두고 죽음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처럼 무슨 철학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과연 그것이 음, 삶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가? 내가 거짓으로라도 살아남는 것이 이 삶에 대한 그 진짜 찬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유죄다라고 생각했어. 물론 그 죄가 사형당해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어, 선생님의 감상은 사실은 이 이방인을 한 두세 차례 정독한 거는 적어도 두 번 되고 최근에 또 읽어서 이 서평을 쓰면서 예전에는 다른 감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상적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 메르소는 너무 어,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역자 해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열린 책들 버전에 이혜령이라는 번역 작가가 해설을 달아놓은 건데 좀 글 자체가 좀 어려운데 핵심 포인트만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선생님이 따놨는데 기회가 되면 다른 버전의 민음사판으로 읽은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친구들도 좀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파일에서 올려놨어. 읽어보기 바라고요. 제목이 이런 거야. 정직함 또는 죽기로 하는 것.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전부터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까미가
이방인의 지금 우리가 읽은 형태의 작품으로 완전하게 완성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이런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완벽하게 나온 거지. 원래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위험을 겪게 된 어떤 젊은이가 책을 쓰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으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라고 요약을 했대. 까미 작가가 요약을 했으니 작가 의도는 이런 건가 봐. 그렇죠. 우리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정이 가능하도록 허락한 것은 작가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정직성이래. 하긴 애초부터 그 출구 없는 상황을 야기하여 생을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것도 바로 정직성, 진실함의 충직함. 그것은 우연을 운명으로 우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동네 살인 사건이란 흔하디 흔한 일 중에 하나를 히라베 그리스 비극에 나서 다룰 만한 민간 보편의 진실에 대한 성찰로 변모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매일 사건 사고 신문에 나오는 누가 누구 죽인 얘기지 우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 비극적인 혹은 그러니까 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든지 안티고네라든지 뭐 이런 그리스 비극에나 나올 만한 작품이 되는 것은 바로 얘가 정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진실에서 빗겨나지 않겠다고 죽음 앞에서도 견디고 있는 거잖아. 충분히 영웅적이라고 그지?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이방인을 아무런 영웅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산의 이야기라고 읽는다면 틀리지 않은 셈이다라고 어, 다른 책의 서문에 있대. 과묵성은 정직성이 다른 이름이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것. 어, 이 소설에 사실은 되게 부차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어, 지금 감옥 안에 갇히니까 그동안 내 여자친구와 함께하던 순간들, 아까도 뭐 여자의 머리카락 어쩌고저쩌고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결여되니까 그것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는 지금 날 사랑하냐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맞냐고 하는 말에 말하지 않잖아. 왜? 얘는 정직의 영웅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광우성 정체성이 다른 얼굴이야. 왜? 그냥 빈말하지 않는 것,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것. 음,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빈말 하나 하고 살기 쉽지 않지.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냅니다. 뭐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친교 활동으로 그냥 괜찮아요를 하루에도 열 몇 번씩 하면서 지내잖아. 괜찮아. 그렇지만 사실은 안 괜찮은 순간에도 맨날 괜찮다고 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러는 거야.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하는 거야.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거야. 화가 나면 화난다고 말하는 거야. 예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기 싫으면 입 다물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과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메르소의 사형받아 마땅한 냉정함. 그지? 왜?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진실하냐 말하지 않으려고 해서 죽은 거니까.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면 그가 감각을 따라 파고드는 현상과 인상, 움직임의 끊임없는 궤적들과 인식과 언어 차원으로 바꾸는 공정에 긴장된 현재를 살고 있음을 증거한다. 현재는 의미와 판단을 추론의 결과물, 즉 과거로 정리해 두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과거로 내가 정리하기 전의 상태, 임박하는 미래,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의식의 한없는 진행. 가령 법정 장면에서 검사가 저기를 띄며 피고가 한 번이라도 자신의 범죄를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질문할 때 메르소가 하려다 포기한 말. 나는 그에게 우정 어린 태도로, 아니 거의 애정을 담아서 그동안 내게는 그 어떤 것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할 겨를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해 주고 싶었다. 왜? 나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갈무리해서 성찰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식의 기다림은 더 앞으로 더 큰 도시로 나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거나 언젠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래 계획을 세우는 생의 동속적인 미래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심지어 항소에 대해 생명 연장한다든가 신을 통해 구원을 갈구하기보다는 보다 절실한 희원, 희구와도 갈라진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다림이 어떻게 죽음 이외의 것으로 열릴 수 있을까? 삶의 충동이 모여서 떠들며 살라 권유하는 그 너머로 죽음의 충동이 외따로 나와 침묵의 편, 그러니까 이방을 응시하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믿는 것과 달리 졸고 있는 의식이 깨어나려는 몸부림치는 것은 삶의 편에 대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편에 대해서다. 메로서 레몽으로부터 총을 넘겨받는 순간 그 위로 자연스레 태양이 미끄러져 다가오듯이 살려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약 1년의 회상과 숙고를 거치면서 마침내 잠든 여러분의 평화를 타고 죽음을 그 터무니없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답으로 옮겨간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걸 소개했잖아. 시지프는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돌을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이 무한의 형벌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것을 올리고 있는 존재란 말이야. 떨어지면 올려놓고 떨어지면 올려놓고. 이거는 뭐야? 부조리하지. 이 부조리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니까 까미가 본 이 세상은 사람은 인간은 인류는 이 우주는 부조리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이걸 올리고 있는 그 순간의 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CF가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는 이 부조리한 세계를 하루하루 산단 말이야. 죽지 않고. 뭐야? 메르소도 마찬가지로 이 터무니없는 이런 나의 터무니없는 운명. 내 엄마 장례식에 애도하지 않았다는, 충분히 애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명에 꼬여가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형을 변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 시지프가 이 어처구니 없는 형벌, 무의미한 부조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올리고 있는 것과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어, 선생님. 그러면 결론에 다다른 명료한 의식은 이제 절망도 희망도 없는 독방에 홀로 남아 저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어쩌면 최후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시간대는 언제나 대미로서의 전날, 다시 말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의 전날을 머무고 멈춘다. 이것도 약간 뭐 이제 그 메르소의 죽음을 이 숭고한 어떤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다음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신의 섭리, 신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하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란 말이에요. 옆에 제자들은 나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거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냐고. 나는 이렇게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 이 성서에 시작 성서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미루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의 그 전날에 멈춘 그 상황하고 이렇게 견주고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해설을 역자니까 사실은 기존의 이방인의 그 불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런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다시 와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의 번역들을 참고해 가면서 자신만의 번역을 한 사람이니 아주 뛰어난 독자라고 봐야겠지. 그 뛰어난 독자의 일종의 독후감이니까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음,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 AI한테 챗GPT 같은 AI가 있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너희한테 하면 된대. 정답인, 정답인, 이수, 이수근, 예. 어, 자, 이방인의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시은, 네, 이방인의 제목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 남들 기준에서 메르소가 이상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서 좀 멀리 배척한다 이런 뜻인 것 음, 같아요. 그치. 여기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은 인간이라는 점. 네, 시은이는 이방인으로 느껴질 때가 있나? 대화하다가 생각이 다르면은 좀 나만 이런 생각하나 이런 점에서는 이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시은이가 생각할 때 까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해? 음, 그냥 사회 부조리함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음. 안수빈, 네, 까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음,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 삶이 부조리한데 어쩌라는 거야? 그 책에 메르소가 하는 구절이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구절 음, 중에 하나에서 뭔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음, 구절이 음. 뭔가 아미가 말하고 싶었던 부조리함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조리의 실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는 누가 만드냐면 아까 얘기한 그 종교인이 만드는 것처럼
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귀의하라고 와서 권유하는 그분은, 그 신부님은 충심으로 사제가 돼서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잘 갖다 주길 바래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형제처럼. 그 진심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지 않잖아. 물론 이제 종교를 가지고 믿는 친구도 있으니 뭐 선생님이 뭐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면 좀 맞지 않지만 선생님은 적어도 무신론자니까. 음, 그래. 참인제, 네, 네. 어, 우리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이미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그래. 그러면 무의미하다면 네. 까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살아야 하나? 설명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빅뱅의 산물이지 않냐, 민재야. 그죠? 그지? 네. 그러다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 은하에 있는 진짜 수백억 개의 그 항성들,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이고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세 번째 행성의 이 오랜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을. 네. 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날아다니는 이 날파리를 아까부터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날파리의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 얘보다 내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167억 년의 장구한 이 우주의 역사에 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이 삶,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에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거지. 인생은 무의미한 부조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까미가 던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차민재는 답을 갖고 있나? 차민재 답 없나? 어, 답 있는 사람 없나? 노혜인?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잘 따라오고 있었지요? 네, 음. 혜인이는 종교가 있니? 아니요, 종교가 없어? 네,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 없이 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치 있어지는 건가? 우리의 삶은 어떨 때 가치가 있는 거야?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하지, 우리는? 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세실리아는 누구야, 그런데? 우리 세실리아? 저 지호인데 이거 이름 설정이 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바꿀게요. 뭔 지호지, 너가? 저 문지호요. 지호야? 네. 음. 문지호가 생각할 때, 네. 부조리한 우리 삶에서
무슨 의미가 네. 있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우린 그러면? 어, 이 책에서요? 아니,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음, 저의 관점이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냥 문지호의 관점에서. 음, 그냥 지금 현재 약간 저는 학생이기도 하고 음, 실제로 막 삶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날지 궁금해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닐까요? 그러네. 어. 사실은 선생님도 좀 궁금해. 선생님도 뭐 지금 올해 45회를 살고 있지만 맨날 궁금해. 1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학원은 어떤 학원으로 성장할까? 뭐, 제자들하고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은 나는 좋은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인가? 가족들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거 사실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자꾸 정의하거든. 네. 근데 이방인이란 작품은 이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밀한 소통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메르소가 결국에는 그 소통에 실패해서 오해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선생님은 이해를 하거든. 네. 어, 이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까미는 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삶을 우리는 왜 자꾸 사는 거야?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 질문밖에 다른 질문들은 그냥 잠꼬대 같은 헛소리 같은 거다, 농담 같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 까미한테는 평생에 이 문제를 붙잡고서 소설을 쓰고 연극을 하고 뭐 레지스탕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아주 열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 마지막에 정말 부조리하게 교통사고로 갈리마르와 함께 세상을 떴지만 네. 그래. 또 예서야 예서 안 들리나? 예서 어 김주원 네. 음 주원이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할 것 같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음, 어릴 때부터 역사 좋아해서 관련 음, 학자나 그런 연구원 쪽으로. 음. 그래. 그러면 주원이한테 만약에 네. 역사를 연구할 기회가 주어지고 역사를 탐구하라고 해서 너의 직업으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것들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뭐 이런 삶을 산다면 네. 그것은 의미 있는 삶 같은가? 주원아? 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일을 하니까 저에겐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어렸을 때그 유치원 때 어떤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랑 결혼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여자애랑 결혼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가? 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이 그냥 뭐 유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계속 판단을 하는데 지금 주원이의 이야기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좋다고 생각한 어떤 그 역사학자란 직업이 있잖아. 네. 그런데 그 직업을 미래에 너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이것을 한다면 과거에 꿈꿨던 것을 이루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생님이 약간 웃기게 만든 그 도식처럼 과거에 너가 결정한 심지어
지금 너보다 더 미숙하고 세상을 좀 모르는 어떤 애가 결정한 어떤 그 진로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이룩했다고 완성했다고 기뻐하는 미래의 성숙한 너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약간 좀 이상하거든. 선생님의 반론이 너무 가혹한가?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는 얘기야. 선생님은 그 직업적으로 니네 말에 딴지를 거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어, 부조리하지. 음. 이런 현실의 부조리함. 다시 말하면 현실은 이해할 수 없고 의미도 없어. 현실에 의미가 없다면 의미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시프스의 신화에서 시프스에 대해서 까미는 뭐라고 했냐면 얘가 공을 올리고 있는 것, 이 바위를 힘들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 순간은 반항하는 거래. 까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는 이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래. 나는 정했대, 반항하기로.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이 세계의 부조리함과 부정의함과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하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러한 것이 나한테 주어진 세계라는 점, 이 부조리한 세계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점에 끝까지 반항하다가 갈 거래. 그래서 메르소는 어떤 인물을 표현하려고 했냐면 자신의 그 반항하는 인간, 나 절대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굽신거리면서 너희와 소통 잘해가지고 매끈하게 사는 삶, 의미 있다고 얘기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슬프지 않는데 슬프다고 하고 이런 삶 살지 않고 울고 싶으면 울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총 쏘고 싶으면 총 쏘는 삶. 그래서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남들과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메루소의 삶이지. 어떻게 보면 이 부조리한 삶의 이 무의미한 삶에 무슨 의미를 찾은 거야? 반항이라는 의미를 찾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약간 중2병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마음이지. 이 질풍노도 같은 이 마음이 꺾여져서 둥글둥글한 마음이 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이 아유 철들었네 그런단 말이야. 아유 철들었네. 아유 기특하네.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더 철들고 더 둥글둥글하게 니맛 내 맛도 아닌 그냥 학생으로 그냥 어른으로 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전구는 없어지는 거지. 뾰족뾰족하고 남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내 말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려고 내 말을 자꾸 바꿔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을 쓰고 사는 삶. 효자 가면, 좋은 선생님 가면, 좋은 어른 가면, 멋있는 남자 가면, 의연한 사람 가면, 똑똑한 사람 가면, 현명한 사람 가면 이런 가면으로 덕지덕지 쓰고서 진짜 내 삶이 뭔지도 성찰하지도 않고 진짜 내 목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책 속에서 얘기한 것들을 괜찮은 말인 것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말하는 나. 이게 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 음, 그래서 실존주의는 이 까미나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실존주의는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이게 사르트르가 한 얘기인데 까미의 절친이자 절교해가지고 뭐 다시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인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먼저 있고 이전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구, 이수, 안수빈, 조혜서,
김유나, 최민재, 서민재, 정다민, 권정윤, 박서준, 노혜인 등등등이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인간이 있고 인간다움이 사전에 존재한 다음에 그 인간다움을 내가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치마 입고 수업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도 치마 입어야 되네. 그러면 다 같이 치마 입는다면 우리는 치마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남자도 여자도 할 거 없이. 실존은 본질에 우선하니까. 나는 따라야 할 본질, 따라야 할 규범, 이런 따위 없다는 거야. 어떻게 되겠나? 무질서 하겠지,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너무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싸우지 않으려고, 불화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각자 그 큰 틀에서의 이방인은 이렇게 이해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충분히 다른 해석들도 가능하고, 충분히 다른 해석이 참신한 해석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책 소개하고 마칠 텐데, 다음 책은 정말 재미 위주로 선택한 책이야. 재미와 감동과 교훈과 모든 것을 잘 담아있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어, 보자. 구현경, 구현경, 뭐 안 되나? 네, 현경이는 정재승 교수 알고 있나? 아니요. 아, 그래? 곰돌이 푸처럼 네, 생긴 귀염둥이 카이스트 교수야. 카이스트 뇌과학자인데, TV에도 자주 나오고, 알쓸신잡, 뭐 이런데, 나와서 토론하고 얘기 많이 하는 강사고, 아마 얼굴 보면, 저 아저씨 TV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인데, 무려 카이스트 뇌과학 교수야, 뇌과학자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12발자국이라고 하는, 강연 12개를 묶은 책인데, 음, 아주 재밌습니다. 진짜. 이거는 선생님이 평상시에는 약간 뻥을 쳐가지고 너희들한테, 야,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읽어보자 이렇게 꼬신다면, 정재승의 12발자국은 진짜 재밌어. 음. 그래서 총 12발자국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6발자국. 6발자국 제목은 우리는 왜 미신에 빠져드는가? 우리가 왜 자꾸만 미신에 빠지는가? 정재승 교수가 미국 그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의 이 대학의 그 관리자가 빨간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야. 빨간색으로. 어, 구현경, 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맞아. 그러면 선생님 죽게 생겼어, 지금. 그지? 아, 현경아. 그래, 지울 거야. 안 죽으려고. 현경아, 너 빨간색으로 그 자기 이름 쓸 수 있어? 쓸 수 너 있지 않을까요?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너? 써본 적 있어? 아이, 빨간색으로 구현경? 아니요. 어, 이게 무슨 데스노트도 아니고, 그지? 빨간색으로 이름 네, 쓰면, 어, 아무튼 우리 뇌는 왜 이런 식으로 미신에 취약하게 됐을까에 대한 뇌과학책의 한 챕터를 선생님이 소개한 건데,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강연을 묶은 책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뇌과학은 이런 거구나. 아, 뇌과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재승의 12발자국에 6발자국까지 다 읽어서 만나도록 합시다.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자.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히 수고했다. 계세요. 야.